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차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학 역사상 가장 과한 작품이 무엇인지 동시에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오늘 운이 좋으십니다.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박어 293을 만나보시죠. 이 굴착기는 무게가 글쎄요, 행성의 절반만큼이나 나갑니다. 거북이보다도 느리게 움직이지만 지구의 중심까지도 팔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왜 이렇게 거대한 걸 설계했을까요? 단순히 가능해서였을까요? 실제로는 지금 거의 쓰이지 않고 이제는 과거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이 굴착기가 좋은 점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문명이 얼마나 대단하고 때로는 미친 듯이 발전했는지를 실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박어 293의 모습이 있다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이 기계를 보면 현실에 디셉티콘이 없다는 사실에 정말 다행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기계에는 몇몇 형제자매가 있는데 모두 비슷한 크기로 SRS-8000 계열에 속합니다. 이 거대한 환상적인 기계들은 타크라프에서 6대가 제작되었고 박어 293, 이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괴물인가요? 이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버킷 휠 굴착기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높이는 96m, 즉 315피트에 달합니다. 이 말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차량이 개선문보다 거의 2배나 크고 꽤 크며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몇 미터 더 높다는 뜻입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상당히 크죠. 정확히 빅뱅과 같은 높이이며 30층짜리 주거용 건물의 높이에는 약간 못 미칩니다. 뱅어의 본체는 아래쪽의 상부 구조물과 4개의 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는 수평으로, 나머지 2개는 수직으로 뻗어 있습니다. 2개의 수직 붐은 주로 거대한 기계의 케이블 시스템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며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앞뒤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96m의 높이는 수직 붐이 완전히 곧게 세워진 상태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폭을 재려면 아마도 줄자를 50개 정도는 써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박어 293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225m, 즉 730피트에 달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87 모델인 박어 293의 동생도 길이는 비슷하지만 눈에 띄게 더 낮습니다. 이 길이는 에어버스 A380의 약 3배에 해당하며, 다시 말해 정말 큽니다. 그리고 배인 타이타닉보다 약 40m 정도 짧습니다. 이 배거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서 모두 작업자들을 위한 화장실, 주방, 휴게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식을 먹으러 배거를 오르내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붐 끝부분 중 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버킷 휠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종류의 차량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배거가 만들어진 전체 이유이기도 합니다. 버킷 휠 자체의 지름은 21.3m, 즉 70피트에 달하며 18개의 버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버킷은 15세제곱미터, 즉 530세제곱피트 이상의 물질을 담을 수 있는데 이는 각 버킷에 자동차 한 대를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장치는 무게가 14,200톤, 즉 3,10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적재된 안토노프 AM-225, 즉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화물기보다 거의 30배나 무겁습니다. 이와 비슷한 무게를 가진 다른 것들로는 피사의 사탑 1개, 평균적인 미국 주택 118채, 독일의 제거드 펜서 전차 312대, 그리고 성인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 2366마리가 있습니다. 293 상부 구조 하단에는 12개의 캐터필러 트랙, 이 있어 굴착기 이동에 사용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계들이 이렇게 무겁지만 큰 캐터필러 트랙 덕분에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실제로 매우 작습니다. 즉, 이 기계들은 잔디 위를 지나가도 자국이 오래 남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기계는 무게가 코끼리 수백 수천 마리만큼 나가고 2개의 모터 내부, 외부로 트랙이 구동되어 총 22,200마력을 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3은 정말 크기 때문에 1시간에 약 100에서 600m 또는 330에서 2000피트밖에 이동하지 못합니다. 즉, 평균적인 사람의 걷는 속도보다 6배나 느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거대한 기계라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꽤 인상적인 속도입니다. 하지만 AI의 발전과 다음 세기에 실제 스카이넷이 등장할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계가 이렇게 느리다는 사실은 아마도 좋은 일일 겁니다. 박어의 기어박스는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버킷 휠 옆에 있으며 무게 약 40톤, 높이 약 4m, 13피트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기어박스는 보통 모델에 따라 40에서 130kg, 즉 90에서 300파운드 정도의 무게를 가집니다. 버킷 굴착기의 기어박스는 200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1단 기어비는 보통 3.5대 1에서 4.5대 1 사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즉, 박어 293의 모터는 버킷 휠이 한 바퀴 도는데 200번 회전해야 합니다. 모든 수치를 고려하면 박어 293은 지금까지 존재한 지상 최대의 차량이며 아마도 역사상 크기 대비 속도 비율이 가장 나쁜 차량일 것입니다. 이 가족 전체가 비슷한 크기이므로 이들의 재원은 모든 박어를 인류가 만든 가장 크고 무거운 이동식 기계 중 하나로 만듭니다. 박어 281은 가족 중 최고령 자식으로 195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박어 293보다 훨씬 가볍지만 길이는 200m가 넘어서 현재 기록에 근접합니다. 1975년에 제작된 박어 285는 길이가 210m이고 무게는 약 13,500톤입니다. 이는 박어 293보다 아주 조금 가벼운 수준입니다. 여기서 아주 조금이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아주 조금이라는 표현이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700톤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계들의 크기에 비하면 700톤은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입니다. 완성되었을 때 박어 285는 우주 왕복선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나사의 크롤러 트랜스포터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지상 차량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 주위를 돌게 될 그 새로운 로켓 있잖아요. 저도 그에 대한 뉴스를 읽었어요. 1년 후에 제작된 박어 287도 13,500톤의 무게를 가졌고 293 모델만큼이나 길었습니다. 1978년에 박어 288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지상 차량이 되었습니다. 당시 박어 288은 박어 293보다 5m 짧고 700톤 가벼웠지만 그 정도면 빅 머스키로부터 크기 기록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센트럴 오하이오 콜 컴퍼니의 드래그라인 굴착기입니다. 박어 291은 1993년 제작되었고 박어 288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 박어 293은 1995년 완성되어 이 가족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량으로 오늘날까지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으니 논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차량은 도대체 무엇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크기가 정말로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버킷 휠 굴착기, 즉 우리가 백어라고 부르는 이 기계들의 정확한 명칭인데 독일어로 백어는 그냥 굴착기라는 뜻입니다. 이 버킷 휠 굴착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계들은 대규모 노천 채굴을 위해 설계된 지구상 최대 테라포밍 기계로 하루에 수천 톤의 흙을 제거합니다. 채굴은 전통적으로 터널을 뚫는 방식이었으나 1950년대 두 독일 기업이 이 크기급 최초의 버킷 휠 굴착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이나 갈탄 혹은 필요한 다른 자원에 도달하기 위해 터널을 뚫는 대신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삽을 만들어서 지금 바로 그걸 파내면 되지 않을까요? 버킷 휠 굴착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1920년대에 최초의 유사한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누군가가 거대한 굴착기를 만들면 더 빠른 채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전의 버킷 휠 굴착기들도 증기로 작동되었고 이동을 위해 트랙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덕분에 최초의 현대식 버거들은 전기와 캐터필러 트랙을 사용했습니다. 버거 작동의 핵심은 그 버킷 휠입니다. 버킷 휠은 회전하면서 엄청난 양의 오버버든을 퍼올립니다. 오버버든은 석탄과 같은 귀중한 자원 위에 쌓여있는 모든 물질을 일컫는 기술 용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박어 293은 매분 거의 6,000 입방피트의 흙을 옮길 수 있으며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높이, 너비, 깊이가 각각 18피트, 즉 5.5m인 흙더미를 상상해보세요. 박어 293은 매분마다 그만큼의 흙을 파냅니다. 최대 용량으로 가동할 때 박어 293은 하루에 거의 25만 입방미터, 즉 850만 입방피트의 흙을 팔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 4억 8천만 파운드, 즉 21만 8,880톤에 해당하며 이는 박어 293만 5,293대와 맞먹는 양입니다. 여기에는 순환적인 무게 정의가 있습니다. 삽을 든 15명 작업조가 하루 7,000 입방피트의 흙을 옮길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굴착 기록은 무려 38만 입방미터, 즉 1,300만 입방피트의 흙을 파낸 것입니다. 즉 산마리노, 모나코, 바티칸처럼 작은 나라는 며칠 만에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백어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한다면 네, 우리 모두 스카이넷이 올까봐 두렵죠. 버킷 휠이 회전해 내용물이 붐 안쪽으로 떨어져 이동하며 이는 통합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시속 약 11마일, 즉 70km의 속도로 움직이며 각 벨트의 폭은 약 10.5피트, 즉 3.2m입니다. 즉 매일 엄청난 양의 자재를 운반하기 때문에 스마트카도 거뜬히 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되고 배거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수 킬로미터의 칼로 에어벨트를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내부 컨베이어 벨트는 자주 자재를 외부 컨베이어로 옮깁니다. 이 외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또 다른 수평붐에 장착되어 있어 일부 배거 사진에서 3개의 붐이 보입니다. 버킷 굴착기가 없는 붐은 단순한 용도입니다. 이 붐은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붐의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때때로 컨베이어 벨트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된 목적은 전체 기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두 붐 모두 케이블로 정렬되어 다리와 유사합니다. 두 붐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보통 절단 붐이 위아래로 기울어집니다. 파내야 할 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회전 속도는 실제로 배거의 이동 속도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인상적입니다. 배거의 이동 속도는 분당 30m, 즉 98피트이고 기울이는 속도는 분당 5m, 즉 16피트입니다. 배거는 단 5명의 인원으로 조작되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에는 한 대의 배거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교대 근무를 하며 배거는 필요시 24시간 내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배거를 석탄 채굴에 사용하며 이는 독일과 같이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일부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기계들의 탄생지가 바로 그곳인 것도 당연합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면 배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노조 결성을 모른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넷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식 버킷, 휠 굴착기는 매우 견고해서 극도로 높은 온도와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배에 따르면 영하 45도까지 견딜 수 있는데 이는 화씨로도 거의 비슷한 온도입니다. 요즘에는 자동화 방향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버킷, 휠 굴착기 운전에 5명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기술 투자로 2명이나 1명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대 굴착기 운영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데이터 수집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광산 센서,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더 빠른 채굴 속도를 위해 인간 운영자를 대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론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센서들은 각 버킷에 얼마나 많은 자재가 담기는지 감지할 수 있고 자동화 시스템은 버킷을 움직이고 속도를 조절해서 미래의 일상적인 작업에서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배거는 석탄 채굴 산업에 가장 큰 흔적을 남겼으며 288 모델의 역사는 매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1978년에 타가바우 훔바우 광산에 배치되었고 2001년까지 288은 중앙 석탄원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몬스카 굴착기는 타가바우 가르스바일러 광산까지 22km, 즉 14마일을 이동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그 이동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70명의 작업자가 굴착기가 도로, 철도, 고속도로, 심지어 에르프트 강까지 건너는 동안 끊임없이 감독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작업, 허가, 전력, 손해배상 등 총 1,500만 독일 마르크, 현재 약 770만 유로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소유주들에 따르면 굴착기를 해체해 재조립하는 것보다 옮기는 것이 더 저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두 번째로 큰 차량을 어떻게 강을 건너게 했는지 궁금하다면 그들은 강철 파이프에 물을 흐르게 하고 위를 바위와 자갈로 덮어 288이 지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테라포머를 위해 길을 테라포밍한 셈이죠. 이들의 일반적인 활용도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는 20세기 후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평범한 유압식 굴착기로 대부분 대체되었습니다. 정말 지루하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흙과 잔해를 채굴해야 하는 대규모 작업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갈탄 채굴이 유용한 활용 사례 중 하나인데 사실 이것이 최초의 거대한 버킷, 휠 굴착기가 개발되도록 한 계기였습니다. 1950년대에 최초의 정말 큰 버거가 개발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독일 코엘른 근처에서 갈탄 광산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갈탄에 대한 수요가 꾸준했기 때문에 최초의 버거들은 주로 갈탄 위에 있는 암석과 토양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같은 작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량 컨베이어와 함께 사용하면 버거는 많은 갈탄을 가공 공장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와 석유회사가 지속적으로 갈탄을 구매해 매우 비용 효율적입니다. 버거는 굴착기 대신 대량 자재 취급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비슷하게 거대한 크기의 버킷 휠 리클레이머는
대형 가공시설에서 엄청난 양의 자재 더미를 집어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버킷 휠은 조선소에서도 선박에 화물창을 싣고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오늘날 거의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으며 종종 단 한 명의 작업자가 제어합니다. 힙 리칭 공정도 또 다른 배거의 활용 분야입니다. 힙 리칭은 화학 반응을 이용해 일부 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는 광산 채굴 공정입니다. 타크라브는 이 목적을 위해 배거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로 칠레 구리 산업을 겨냥했으며 그 이후로 그곳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와 비슷한 크기의 기계가 개발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배거 293은 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주 특정한 공학시대에 아주 특정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첫 10년 동안 일반적인 공학 원칙은 크면 클수록 좋다에서 작고 효율적인 것이 더 좋다로 이동했습니다. 비슷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엔지니어들은 더 작고 기동성 있는 무언가를 고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박어 293, 이 영혼이 지상에서 가장 큰 차량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